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옥길동과 대장동 등 부천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상대로 된다면 부천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9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부천의 신도시 옥길동. 입주 5년이 지났지만 대중교통은 아직 버스뿐입니다. 불어난 인구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지하철에 대한 주민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교통 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서울로 이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을 출발해 시흥과 부천 옥길동을 거쳐 서울 노량진을 잇는 제2경인선 추진에 대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변수는 있습니다. 제2경인선 착공을 위해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먼저지만 새 기지 예정지인 광명 지역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상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늦어지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당초 슈퍼간선 급행버스 SBRT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던 대장 신도시에 철도를 구축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홍대 원종선 구간에 더해 대장 신도시까지 추가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구간보다 1.5km 늘어나고 정차역은 12곳이 됩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올해 적격성 검토를 통해 연장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2027년 개통합니다. 원종 홍대선 대장 연장은 충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SBRT를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교통수단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무엇보다도 그 대장 3기 신도시 조성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늦어도 내년까지는 현재 공사 중인 대곡 소사 노선이 첫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낙후된 원도심과 새로 조성된 신도시까지 부천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 계획들에 실제 추진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최근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이 운행 도중 멈추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찾겠다며 자체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에 함께 참여한 김포시의회 김인수 부의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죠.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사고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 김포 도시철도가 계속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이제 운행이 중단되고 차량 떨림이 다시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우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사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겠지만은 14일 김포시에서 현장 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 어떻게 지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회의는 어떤 사고의 원인과 어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무인 운행 시스템이다 보니까 무인 운행 시스템에서의 사고 시에 이제 승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계획은 이틀 정도로 돼 있었는데 오늘 마무리하고 서면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조언을 받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시민의 눈을 대신해서 이번 점검에 참여를 하신 만큼 점검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시승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사고 났던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을 직접 저희들이 이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부품 교환을 통해서 보완이 됐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차량 같은 경우 이제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문의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장기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문제점을 갖다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 이런 아쉬움으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김포시에서도 사후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은 그 어떤 철저한 그 정비 점검을 통해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그 철도 노조 쪽에서도 이제 인력 확보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절정한 그 어떤 인력 확보를 통해서 그 이러한 점이 이제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포시는 위탁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현재 김포도시철도가 이제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김포시가 이제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사에다가 이제 뭐 문의하거나 뭐 요청해야 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어떤 경전차 운행의 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제 위탁 운영 기간 동안 5년인데 20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어떤 도시철도 운영의 노하우 등 그런 문제의 어떤 노하우를 역량을 그 배양해서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김인수 부의장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우리 사회의 풍경이죠.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이른바 랜선 술자리입니다.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다 보니 그 아쉬운 마음을 온라인으로나마 달래보는 건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기분이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코로나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를 너무 귀찮아하죠, 애들이. 움직임도 없고 하니까 그만큼 활동량도 적어지고 먹는 건 또 많고 하니까 느슨해지고 무기력화되고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속 있어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깡 묶였지 뭐. 이처럼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생기게 되고 이 외로움을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술도 많이 하죠. 근데 혼자서 이렇게 술 먹으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우울하고 그런 것도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네. 좀 모여서 같이 한 잔씩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소비 현상은 이른바 고독 소비라고도 불립니다. 실제 통계 자료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술과 담배를 지출한 액 무려 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통계청이 자료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지출액이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2019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무려 6.1%가 늘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 술과 담배로 좀 해결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일상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술이나 담배보다는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소확행, 작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힘든 하루가 이제 끝난 때쯤, 저녁 때쯤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선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요.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 독서 좋겠죠.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가볍게 하는 운동, 홈트로 좀 지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부평구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부평구는 많은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소감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선정된 건 무엇보다 기쁜 일이고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준비를 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옆에서 지지와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잘 문화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타 지역들과의 경쟁 사이에서 선정이 됐는데 부평구만이 가지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문화도시 비전이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 계획 세우고 그리고 같이 문화 도시를 구현하는데 함께 한다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평이 예로부터 농경사회로부터 두레나 풍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이제 50년대, 60년대에는 대중가요가 캠프마켓 주변에서 또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공단 지역 중심으로 민중가요까지 이렇게 부평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역사성에 저희 정체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문화도시로서의 부평구가 추진하게 될 대표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굴포천 복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굴포천에 많은 예술 작품이 어우러지는 예술천으로 좀 꾸며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있었던 그 음악들 리메이크해서 뮤직 라이브러리를 조성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캠프 마켓은 그 시에서 추진했던 그 음악 창작소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음악 자료원, 그것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추진했던 음악도시, 이거를 이곳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같이 하면서 문화도시를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네, 예비 문화도시 지정 시간도 있었죠. 이후에 걱정이 많았을 텐데 어떤 게 어려웠습니까? 네, 과정이 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12개 도시가 도전을 해서 5개 도시만 선정이 됐는데, 그 다른 도시들 보면 예로부터 이제 역사적인 그 문화유산도 많고 또 관광 자원도 많고 뭐 인지도도 높은 도시들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부평은 그런 점들이 좀 취약했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나름 가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문화적 자산과 그리고 우리 음악도시 추진하면서 생긴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 대면 사업이 많이 이제 실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환해서 추진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실을 맺어서 그 어려웠던 점들이 다 상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지역화폐 부천페이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천시는 14일 부천페이 충전 한도를 50만 원으로 정하고 인센티브 1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지역화폐 예산 잔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천페이 발행액은 모두 2,023억 원으로 매달 160억 원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